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기기능장 68의 실기 필답형 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런 변압기 2차층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조건이 더 있죠. 단,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5%, 그리고 2차 전압은 380V, 그리고 선로의 임피던스는 무시하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차단 전류는 여기 중에서 선정을 하라. 이렇게 조금 친절하게 조건을 다 줬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다시 보면 차단 전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것 중에 가장 큰 힌트가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강화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가면, 실제 우리가 이 전기기능장 실기 필답형 문제를 옛날 문제부터 풀면서 준비를 해 오다 보면은 주로 이제 계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차단기에 차단 용량을 계산하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문제와 같이 차단기에 차단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꽤나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두 가지 항은 대개 우리 시험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혹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주로 주어주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차단 전류에 대해서부터 한번 적어보면, 자, 이 식은 차단 전류 내지 차단 전류의 최소값인 단락 전류 나누기 전격 전류 혹은 기준 전류 이꼴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자, 그리고 실제 요 수식에서 이 좌측항에 있어서 분모 분자에 동일한 전압을 곱한다. 그러면 이때 이 분모항은 전격 용량 내지 기준 용량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분자항은 차단 용량 내지 차단 용량의 최소값인 단락 용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놈에 대해서 한번 더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실제 차단 용량을 구하나 차단 전류를 구하나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진다. 그럼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의 수식을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으로 썼던 수식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면, 자, 차단 전류 내지 차단 전류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단락 전류는 이 전격 전류를 이항을 하니까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I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문을 보시면 이 전격 전류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값도 도출을 해야겠죠. 지문을 봤을 때 22,900V, 그리고 친절하게도 Y계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문제는 삼상 변압기에 대한 문제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전격 전류에 대한 식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격 용량요. 그렇죠. 자, 지문에 보시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 보는 겁니다. 자,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에다가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예를요, 전격 전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루트 3 전격 전압 분의 전격 용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요 수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서 다시 여기에 있는 계산 과정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단락 전류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필요한 거 퍼센트 임피던스. 자, 여기 있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보니까 지문에 5%라고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5 분의 100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전격 전류 자리에는 우리가 이런 수식을 넣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루트 3에다가, 자, 필요한 전격 전압 보니까 일단 2차층 모선 연결되어 있는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압이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요 값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에는 변압기의 전격 용량 500 곱하기 키로니까 10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이 차단 전류 값의 단위를 보니까 다 킬로 암페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수식을 가지고 풀면은 단위는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막바로 킬로로 바꾸겠습니다. 자, 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10의 3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에 10의 3승이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막바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단위를 킬로암페어로 바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나머지 100 나누기 5 곱하기 500 나누기 380 루트 3만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무기 계산기에 툭 넣어보면 이 계산기는 15.19라는 값을 탁 하고 뱉어낼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다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선정을 해야 되니까 답으로는 이 15.19보다 한 단계 큰 20kA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답란에는 우리가 계산하니까 이 값이 나왔더라. 그래서 얘를 토대로 20kA를 선정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7번째 문제. 다음 정류 회로에서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이유를 써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연습 삼아 이 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 주어진 이 그림을 보니까 다이오드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4개로 구성된 정류 회로를 우리는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친구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일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회로를 봤을 때는 변압기로 보이죠. 즉 여기서는 이 정류 회로로 교류를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교류가 정류 회로를 거쳐서 부하에는 직류가 공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단상 교류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자, 이 파형을 우리가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다시 플러스는 그대로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요런 직선적인 형태를 직류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실제 정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 맥박처럼 툭툭툭툭 튀어 오르는 형태의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직류의 일종, 정확하게는 맥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맥류. 자, 그러면 얘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직선의 형태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이 작업을요 우리가 첫 번째로 평, 활, 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형을 간단하게 평화라, 즉 직선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대표적인 장치가 커패시터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인덕터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초크 코일, 입력형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큰 틀로서만 한번 보자면, 자, 우선 이 회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전파 정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커패시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인 평활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를 설치한 이유는 평활화요. 그래서 간단히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형을 다시 끌고 와서,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전파 정류 회로에서 우리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회로와 같이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게 된다. 자, 일단 이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충전 내지 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회로에 요 파형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하는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파형에 있어서 전위가 높아졌죠. 그럼 여기서 이 일부가 이 커패시터에 충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충전된 만큼 이 파고치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즉 우리가 여기다가 나타내면 실제로 커패시터가 없으면 이렇게 파형이 나와야 되지만, 커패시터가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살짝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작아진 부분만큼 이 커패시터는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회로에 있어서 이 파형의 시간적인 위치가 요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 선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떤 전위 값으로 보면 전위가 0에 가까워요. 다르게는 매우 작아요. 그쵸? 근데 이 커패시터에는 전하가 충전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전하가 충전된 것만큼 여기는 전위가 있을 거고요. 실제 이 경우에는 이 위에 회로보다 이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전위가 높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 이 회로로 전하가 방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앞에 커패시터에 충전된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방전이 된다라는 거죠. 방전되어서 회로에 나타나기 때문에 요놈이 이런 식으로 메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전을 했으니까 전하가 없겠다. 그죠? 그럼 다시 요런 식의, 즉 요런 식의 파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는 파고치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부 이 커패시터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부분만큼 파고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실제 커패시터에 있어서는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방의 파고치가 낮아질 때는 실제 이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로 인한 전위가 더 크기 때문에 거꾸로 회로에 방전을 시켜주죠. 여기가 방전. 그럼 다시 충전, 방전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파형을 봤을 때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자, 어쨌든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나타난 이 빨간색 파형보다는 어떻습니까? 보다 그래도 직선적으로 되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평탄하게 만든다. 직선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평활화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누가 한다? 커패시터가 하더라. 그럼 여기서 중간에 이제 코일을 달게 되면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실질적으로 코일을 달게 되면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평활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봤던 예시는 커패시터만 쓴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값을 적정하게 잡으면 이렇게 평활화 시킬 수 있는데 값을 적정하게 못 잡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파에 있어서 파고값, 즉 최대값을 가지고 실제 뭐 뺏어 먹고 다시 뱉어내고 뺏어 먹고 뱉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값을 잘못 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치에 대해서 변동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파의 형태도 조금 잘못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콘덴서만 쓰게 되면 역률이 일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인덕터를 쓰게 되면 둘이 지상 진상분이 좀 상쇄되겠죠. 그래서 일부 역률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인덕터 같은 경우에도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런 시간적인 변화를 갖는 파가 들어오면 실제 이 인덕터에는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기전력이 형성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 변화가 심한 부분,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전압을 만들면서 역기전력을 만들면서 일부 상쇄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확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상쇄를 하기 때문에 다시 낮아지게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파워값이 보다 낮아지게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제 교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회로 기준을 보면 여기서 정류가 되어서 정류, 전압 내지 전류, 즉 맹류의 형태로서 요놈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얘도 보시면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전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값들이 일부 이렇게 또 완화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즉 커패시터만을 쓸 때보다는 인덕터를 같이 곁들여서 쓰게 되면 역률도 향상될 뿐더러 이런 평활화된 파형이 보다 더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비율, 우리가 보통 뭐 맥동률 내지 리플률 이렇게 부르는데, 인덕터를 추가로 쓰게 되면 이런 맥동이나 리플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게 되더라. 즉 간단히 맥동 내지 리플이 감소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C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역할이 평활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역률 일부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맥동 내지 리플을 추가로 더 감소시킬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평활화 해주는 회로를 우리가 평활회로라고 부르고요. 실제 평활을 하면 우리가 방금 뭐 표현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 직류파형 자체는요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것보다는 이런 맹류의 형태보다는 좀 더
평활화된 맹류가 되죠. 근데 이 뒤에 완벽히 직류 형태, 즉 우리가 아는 이런 꼬라지의 직류를 만들기 위해서 정전압회로라는 것을 하나 더 부착을 합니다. 이때 이 정전압회로는 뭘로 구성이 되느냐? 요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전압용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그래서 이렇게 L과 C를 거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맹류가 완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뒤에 제너 다이오드 회로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이런 일직선인 직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요거는 참고로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정류 회로에서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역할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설치한 이유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설치한 이유 이런 식으로 같이 묻는다. 여기다 적어보면, 즉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해서 묻는다. 그럼 실제로는 어쨌든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조합이 되면 저 평활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이 인덕터와 저항을 곁들여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커패시터와 저항을 곁들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크 코일 입력형 혹은 커패시터 입력형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싹 다 뭘 하느냐? 평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물으면 그냥 단순히 평활화 이렇게 묶어서 쓰셔도 관계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자, 뒤진역률 80%의 60kW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수용가에서 추가로 뒤진역률 60%의 40kW 부하를 증설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이때 그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져 놨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저는 이 초기 조건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처음에는 역률 80%의 60kW 부하를 쓰고 있답니다. 근데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70회인가요? 여기서 한번 풀었던 문제죠. 수치값도 거의 비싸고요. 자, 우선에 기존의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일단 요 놈에 있어서 역률이요 80%, 즉 0.8입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이 60kW예요. 자,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이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이 뒤진 성분, 다르게 말하면 무효분을 잡아주는 친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무효분의 값을 알아야 될 건데, 이 무효분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이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상 전력을 안다 하면 여기다가 무효율만 곱해준 형태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어서 이 피상 전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지문에 제가 체크해놓은 걸 보시면 유효 전력이 있네요. 실제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 다르게 유효율을 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에다가 역률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비상 전력 자리에 코사인분의 유효 전력을 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코사인 세타분의 P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효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60kW 나누기 역률이 0.8이고요. 역률이 0.8일 때 무효율은 0.6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니까 이 친구가 45kW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45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했냐면 플러스로 추가적인 부하를 달았다, 그죠? 그래서 얘도 삼각형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일단 제시된 유효 전력이 지문에 있는 것처럼 40kW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역률은 첫놈과 다르게 0.6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역률이 0.6이면 무효율은 그렇죠, 0.8이겠구나. 이것도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필요한 무효 전력, 그렇지, 무효 전력은 우리가 앞서 여기서 이미 수식을 짰다, 그죠? 그대로 쓰면은 자, 이놈 기준이에요. 지금 이 부하에 있어서 유효 전력은 40kW입니다. 그리고 역률은 0.6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무효를 곱해줘야겠죠. 0.8이라는 값을요. 그래서 계산을 때리니까 53.3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이제 우리가 53.33 kB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요, 우리가 이 두 개의 부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합성 역률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두 개를 합한 역률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상전력은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유효전력 더하기 제2의 무효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유효전력이 실수부가 되는 거고 무효전력이 허수부 아닙니까? 어쨌든 이 둘을 합하는 건데,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이런 복소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한다. 그쵸? 그래서 실제 이 두 개를 합성을 할 때, 즉 같이 쓴다라고 했을 때 유효전력은 유효전력끼리, 무효전력은 무효전력끼리 더해서 하나의 합쳐진 합성 역률 삼각형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이 유효전력 같은 경우에는 60과 40이니까 두 개 더하면 100kW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45kW와 53.33kW를 더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더하니까 98.33k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나타낸 삼각형은 그냥 단순히 기존에 쓰고 있던 이 부하에 얘를 증설했을 때의 역률 삼각형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역률 90%로, 즉 0.9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무효분, 자 지금 보시면 기존의 역률 상태가 뒤진 역률입니다. 그쵸? 다르게 말하면 이 무효분은 L 성분에 의한 무효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전력용 콘덴서를 투입하게 되면 L과 반대되는 성분, 즉 반대 방향에 C값이 나타나게 되고, 자, 얘를 투입한 것만큼 무효분이 감소돼서 역률을 개선시켜주는 친구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그럼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역률을 90%로 개선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한 무효 전력값을 안다면 결국 그 무효 전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초기값이고 우리가 역률 90%로 개선했을 때 어떤 무효분을 안다면 결국 여기서 콘덴서의 용량만큼 뺀 것이 이게 될 거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이 기존 값과 90%로 계산했을 때 이 값에 차가 곧 콘덴서의 용량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률 90%로 계산했을 때 무효 전력 값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우리가 이미 앞에 판 깔아놨죠. 이 수식을 또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때 무효 전력을 그냥 PR 다시라고 하면, 자, 지금 이 기준에서의 유효 전력은요, 그렇죠, 합성한 게 100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0.9로 역률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인 자리에는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그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눌러 보시게 되면 얘가 48.43 kB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끝났죠? 콘덴서에 필요한 용량값은 PC라고 쓰겠습니다. 기존가 98.33에다가 역률 0.9대 나타나야 되는 이 값을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빼니까 이 친구가 49.9 kB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콘덴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 이 무효 전력으로만 구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비상전력 관계를 보면 실수값 더하기 허수값인데 이 콘덴서는 이 값밖에 없어요. 그럼 콘덴서에 있어서는 이 값 자체가 곧 비상전력의 단위를 갖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역률 0.9로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49.9 kVA만큼의 콘덴서를 투입하면 되더라. 이게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받으면 이렇게 계산 과정과 탐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좀 채워놔야겠죠. 그래서 이 채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계산 과정은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수식, 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간단히 명시만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명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합성 유효 전력. 혹은 그냥 뭐 유효 전력. 자, 얘는요,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계산한 것처럼, 전체 합성 유효 전력 자체가 100kW였죠. 얘가 나올 수 있는 계기는 60, 40을 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60 더하기 40에서 얘가 100kW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때 무효 전력은요? PR은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 우리가 처음 조건에서 무효 전력 계산하기 위해서 요런 수식을 썼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요런 수식을 썼습니다. 결국 자, 형광펜으로 체크하면 요 수식과 요 수식의 합이 바로 이 무효 전력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0.8분의 60 곱하기 0.6 더하기 0.6분의 40 곱하기 0.8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취하니까 98.33 kW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역률 90, 즉 0.91대 무효 전력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PR 다시라고 쓸게요. 똑같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또 쓰는 거죠. 0.9분의 100. 그리고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을 하니까 이 친구가 48.43 kW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 뭐 전력용 콘덴서 용량 PC는요, 기존에 있던 이 값에다가 우리가 90%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무효 전력 값을 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98.33 빼기 48.43을 취하니까 49.9 kVA 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9.9 kVA더라.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 과정을 꾸려봤습니다. 실제 이 계산 과정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무조건 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언급할 거냐면, 솔직히 이제 전기 기능장 실기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전기 기능장 실기 필답형 자체는요, 산업기사, 전기기사 실기와 똑같이 서술형, 주관식이죠. 어쨌든 계산할 때 계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언급이 없으면, 즉 시험 지문에 이럴 때 소수점을 어떻게 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소수의 단위가 있을 때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왔는데 원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제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보게 되는 수험자 유의사항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파란 걸로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제 요 두 번째에서 무효 전력을 계산하시게 되면 98.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을 잡자면 이 소수점짜리 때문에 좀 혼동이 온다. 그러면 처음에 계산할 때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 쓰셔도 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계산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실제 요 놈을 계산기에 넣게 되면 얘가 48.43 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쓴다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아마 계산기에서 49.9011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쓸 때는 49.90 kV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머리 아파 하실까봐 자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여기까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제68회 전기기능장 실기 필답형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터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10문제인데 꼴랑 9문제 했는데 한 문제 남았잖아. 뭔 개소리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리 좀 언급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10번째, 물론 이제 원래 출제되었던 순서상으로는 이 마지막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분류한 기준으로 이 10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년도부터 우리가 흔히 뭐 전기 복규, 전기 설비라고 불렀던 이런 내용들이 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술 기준이나 판단 기준은 그렇죠. 정확하게는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 10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서 썼었던 접지 종별에 대한 거. 정확하게 말하면 제3종 접지공사 특례에 대한 문제가 원래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제 기준이 KC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 접지 종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10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도 솔직히 이제부터는 나오기 힘든 개념의 문제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68회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문항 기준으로 보면 되더라.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9번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9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에 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보면 생각외로 이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문제가 은근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당연히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필요한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찾아냈어요. 여기 보니까 비상 콘덴트 미쳤죠? 요거 제가 타이핑상의 실수입니다. 비상 콘센트.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센스 있게 바라봐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띄우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제4조 전원 및 콘센트 등에 있어서 일부의 내용을 조금 보면 자, 비상 콘센트 설비에 있어서 전원 회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자, 전원 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왼쪽 내용과 봤을 때는 여기에 있어서 지금 빨갛게 쳐져 있는 게 비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단상 교류 22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급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1.5 kV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 뭐 1500 볼트 암페어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이니까. 그쵸? 자, 솔직히 이 구멍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문제의 원 형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때 실제 시험을 치러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나름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찾아보면서 문제를 구성을 한 것인데 어떤 문제를 보니까 옆에 전원 회로는 이런 식으로요. 혹시나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때 1번 답은 그냥 220 이게 끝이겠죠. 그리고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위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구성한 이 문제 기준으로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단상교류 220 이렇게 썼지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위까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건 혹시나 모르죠. 시험장 갔을 때 실제 가로를 이따구로 더럽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단위를 이렇게 확실히 명시를 주는 반면 어떤 거는 명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시가 없는 자리에 우리가 어떤 수치값을 넣을 때는 당연히 단위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전원회로의 각 층에는 2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에 비상 콘센트가 한 개일 때는 그렇죠. 뭐 콘센트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회로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을 할 것. 자, 그리고 뭐 세 번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회로는 전용 회로로 할 것. 전용 회로. 솔직히 뭐 소방 공부하면 전용 회로 이런 게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전기 기능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전용 회로 그렇죠. 요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뭐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그래서 지금 문제에 있어서 답안은요. 첫 번째 단상교류 220V 그리고 용량 1.5kVA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뭐 이렇게 답안을 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조금 띄워놨습니다. 실제 요 아래에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시행된 71회 기능장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죠. 어쨌든 비상 콘센트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체크를 좀 하면 비상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이어야 하고, 비상 콘센트의 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일단 아파트를 제외한대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의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어쨌든 보면은 배치 위치는요 5m로 갔습니다. 일단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그냥 단순히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끝이고요. 1000 이상이다, 계단의 출입구 더하기 계단의 부속실까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같이 좀 보면 앞으로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관련도 문제를 보면 이 콘센트 설비에 대한 하자 안전 기준이 몇 번이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8회 전기기능장 실기 필답형 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뭐 첫 번째 영상과 이렇게 두 번째 영상까지 보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